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배움이 되는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는 자녀의 입에서 평생 듣고 싶지 않았던 말 한마디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 어딘가가 텅 비어버리는 듯한 그런 경험 말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71살이 되던 해 늦겨울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남편이랑 잠깐 들를게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무언가 말하려고 준비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가슴 한쪽이 스르르 가라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1시간쯤 지나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딸과 사위는 평소보다 훨씬 비싼 선물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백화점 쇼핑백에 과일이 가득 담겨 있었고 그 무게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들어선 두 사람은 제 얼굴이 아니라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베란다 창문, 안방문, 작은 방 크기, 마치 어떤 물건을 측정하는 사람의 시선이었습니다. 사위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차를 따르면서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설마 큰 병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빚이라도 졌나?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안쪽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를. 세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증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딸이 엄마, 우리 욕심 아니야 라고 말했습니다. 작은 방을 가리키며 사위에게 나중에 애들 방으로 쓰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에 들린 찻잔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찬물이 약간 출렁이며 받침 위로 한두 방울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아이들이 힘든 건 맞지라고 속으로만 되뇌었습니다. 그때 딸의 입에서 한 문장이 흘러나왔습니다. 어차피 나중엔 제 거잖아요. 그 말이 귓가에 닿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쾅 하고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슴속 어딘가가 텅 비어버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찻잔을 내려놓으려다가 손이 떨려서 받침에 부딪히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어차피 나중엔 제 거. 그 말 속에는 제가 지금 살아있는 이 시간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앞으로 몇 년을 혹은 10몇 년을 더 살아가야 할 날들이 없었습니다. 오직 나중만 있었습니다. 제가 사라진 뒤의 시간만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식에게 집은 엄마가 살아가는 공간이 아니라 언젠가 물려받을 자산이라는 것을, 엄마의 삶이 아니라 엄마 사후의 계산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혹시 자녀의 입에서 비슷한 말을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말을 들은 그 순간 여러분의 가슴은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오늘 저는 그날 이후 제가 어떻게 이 집을 지켜냈는지,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한 조사에서 우리나라 60대 이상 부모의 절반 가까이가 노후 자산을 둘러싼 자녀의 태도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경험했다고 말했습니다.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를 대하는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는 것이죠. 그날 오후 2시쯤이었을 겁니다. 저는 거실 소파 옆 작은 테이블에서 차를 한 잔 우려내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베란다 문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와 낡은 마루 틈새마다 먼지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18평짜리 이 아파트는 남편과 함께 20년 넘게 살았던 곳이었고 남편이 떠난 뒤에도 저 혼자 5년째 지키고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딸과 사위가 들어왔을 때 제가 좋아하는 샤인머스켓과 한라봉이 백화점 쇼핑백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딸이 물었지만 눈은 제 얼굴이 아니라 거실 구조를 훑고 있었습니다. 사위는 소파에 앉지도 않고 서서 거실을 한 바퀴 돌아보더니 베란다 문 쪽으로 걸어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남향이라
햇살이 잘 들어온다는 것, 앞에 건물이 없어서 조망이 트인다는 것,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마치 부동산 중개인이 집을 둘러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차를 따르면서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컵을 들고 테이블로 옮기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제 몸은 이미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사위가 소파에 앉으면서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자 파란 빛이 올라왔습니다. 화면에는 상속세, 증여세, 절세 전략 같은 단어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프와 표가 여러 장 준비되어 있었고 어딘가에서 인쇄해 온 듯한 자료도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사위는 태블릿을 거실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화면에서 파란 빛이 올라와 천장에 희미한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넘기면서 마치 회사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하듯 또박또박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님, 이 그래프 보시면요.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준비된 말투였습니다. 상속세율이 어떻게 올라가는지, 증여세를 미리 내면 얼마나 절약할 수 있는지 숫자와 퍼센트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따라가려 했지만 머릿속에서는 전혀 다른 생각들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태블릿 화면의 빛이 제 얼굴에 닿을 때마다 저는 제 주름이 더 깊어 보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 제가 나이 들었다는 사실이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요즘은 다들 미리 증여를 한답니다. 지금이 세금 아끼는 마지막 기회예요. 사위가 화면을 한 번 더 넘기면서 다른 사례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웃집 누가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 친구 부모님이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 모두 지금 넘기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딸 소연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엄마, 우리 욕심 아니야. 진짜 세금 때문에 그런 거야. 하지만 그 말 뒤에 숨어 있는 것들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목소리의 떨림, 눈빛의 조급함. 딸은 이미 이 집을 자기가 살 집으로 그려보고 있었습니다. 딸은 작은 방을 가리키며 사위에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애들 방으로 쓰면 좋겠다, 그치? 책상 놓고 침대 놓으면 딱이겠는데. 사위가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방 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머릿속으로 이 집의 구조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벽지를 무슨 색으로 바를지, 가구를 어떻게 배치할지. 제가 아직 여기 살고 있는데 그들의 대화 속에서 저는 이미 사라진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찻잔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차를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끌어보려 했습니다. 그래, 아이들이 힘든 건 맞아. 속으로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전세대출 이자, 아이들 학원비, 생활비.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뉴스에서도 매일 나오지 않습니까? 다 이해해.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싶지. 하지만 동시에 제 안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다고 이 집까지 줘야 하나? 나는 어디서 살라고? 사위가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증여 계약서 양식이었습니다. 이미 인쇄되어 있었고 빈칸만 채우면 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으면서 세무사 명함도 함께 내밀었습니다. 이 세무사님이 전문가세요. 상담 한 번만 받아보시면 어머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명함 위에 적힌 글씨들이 저는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엄마, 생각해 보세요. 천천히 생각하셔도 돼요.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 뒤에 기대와 조급함이 섞여 있다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래, 생각해 볼게라고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일어서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복도에 찬 공기가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딸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엄마, 연락 기다릴게요.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서 두 사람의 발걸음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소리, 문이 열리는 소리, 그리고 완전한 정적. 저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자리에서 어떤 말을 꺼내셨을까요? 그래, 내 말이 맞다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차잔만 만지작거리며 시간을 조금 더 끌어보셨을까요? 타산정약용은 재산을 나누는 일보다 그 마음을 나누는 일이 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제 앞에 놓인 것은 돈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문이 닫히고 집 안에는 정적만 남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정적은 소리가 있는 것보다 더 시끄러웠습니다. 귓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니, 소리는 없었지만 머릿속이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증여 계약서 양식, 세무사 명함, 태블릿에서 인쇄해 온 듯한 그래프들, 종이 몇 장이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종이들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손을 뻗어 그 서류들을 집어 올렸습니다. A사 용지 대여섯 장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무게가 마치 벽돌을 들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손목이 축 처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서류들을 한쪽으로 밀어두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앉자마자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등받이에 기대니 천장이 보였습니다. 오래된 천장, 곰팡이가 조금씩 번지기 시작한 모서리, 형광등의 누런 빛. 그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한참을 아무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창밖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겨울 해는 일찍 집니다. 4시만 넘어도 벌써 저녁 같은 느낌이 드는 계절입니다. 저는 불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이 상황에서 뭐라고 했을까? 남편은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지만 중요한 순간에는 항상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정리해주곤 했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의 물건들이 몇 가지 남아 있었습니다. 시계, 안경, 볼펜 한 자루, 그리고 작은 수첩 하나. 수첩을 꺼냈습니다. 가죽 표지가 낡아서 모서리가 해졌습니다. 5년 전 남편이 떠나던 날까지 늘 주머니에 넣고 다니던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중요한 것들을 이 수첩에 적어두곤 했습니다. 약속 시간, 병원 예약, 그리고 가끔은 제게 하고 싶은 말도. 수첩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남편의 글씨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쓴 글씨였습니다. 병원에서 마지막 몇 달을 보내던 때 힘들게 펜을 잡고 적어둔 문장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다 주지 마라. 당신 노후는 당신 몫으로 남겨라. 그래야 아이들도 당신을 어른으로 본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수첩 위로 떨어졌습니다. 잉크가 번졌지만 글씨는 여전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식들을 위해 무엇을 희생했는지, 그리고 그 희생이 끝이 없을 거라는 것도.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이 공장에서 다쳐서 조기 퇴직을 하던 날, 그때 남편은 50대 초반이었습니다. 퇴직금을 받아왔지만 그 돈은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병원비, 생활비, 딸의 대학 등록금, 돈은 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그 뒤로 제가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오피스텔 청소를 했습니다. 계단을 무릎 꿇고 닦고
복도를 걸레질하고 화장실을 청소했습니다. 손이 갈라지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식당으로 갔습니다. 설거지 일을 했습니다. 기름때 묻은 접시를 씻고 냄비를 닦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온몸에서 음식 냄새가 났습니다. 샤워를 해도 그 냄새는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딸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딸이 엄마 미안해라고 말할 때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뭐가 미안해? 엄마 일하는 거 힘든 거 아니야? 거짓말이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밤마다 이불 속에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딸 앞에서는 절대 울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 모습을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제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언젠가는 멈춰야 해. 자식한테 다 주면 당신 남는 게 없어. 그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부모의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 수첩을 들고 있는 이 순간, 저는 비로소 남편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끝까지 저 자신을 지키기를, 딸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남편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것처럼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은 자식 기억 속에 어떤 부모로 남고 싶으신가요? 뭐든 내어주는 부모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때로는 여기까지가 선이다라고 말할 줄 아는 마지막까지 어른으로 남는 부모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 조사에서는 70대 이상 노인의 상당수가 노후 자산을 지키지 못할 때 자녀와의 관계가 달라질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제 마음 한 구석에서도 그 두려움이 서서히 얼굴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딸을 위해 쏟아부은 시간들, 돈들, 그리고 제 몸의 조각들.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딸이 22살이던 해였습니다. 대학 3학년을 마치고 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도 친구들처럼 어학연수 가고 싶어.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머릿속에서는 계산기가 돌아갔습니다. 어학연수 비용, 생활비, 항공료, 대략 2천만 원 정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제 통장에는 그 돈이 없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새벽 청소 용역 사무실로 갔습니다. 일을 더 늘려달라고 했습니다. 오피스텔 2곳을 더 맡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첫 번째 건물을 청소하고 두 번째 건물로 이동하고 세 번째 건물까지 점심시간도 없이 하루 종일 계단을 오르내렸습니다. 무릎이 아프기 시작한 것도 그때부터였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뚝뚝 뼈가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갈 시간도 돈도 없었습니다. 파스를 붙이고 참았습니다. 2달에 한 번씩 통장에 돈이 조금씩 쌓였습니다. 40만 원, 50만 원 모으고 또 모았습니다. 2년 동안 단 한 번도 새 옷을 사지 않았습니다. 미용실도 가지 않았습니다. 머리는 집에서 남편이 잘라주었습니다. 2년이 지나고 통장에 2천만 원이 모였습니다. 그 돈을 딸에게 주던 날 딸은 울었습니다. 엄마, 고마워.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뿌듯했습니다. 제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공허함도 느꼈습니다. 통장 잔액이 텅 비었을 때 제 안에서도 무언가가 텅 비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느낌이 무엇인지 그때는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딸이 어학연수에서 돌아온 뒤 취업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자격증 학원비, 면접 준비 학원비, 정장 구입비. 딸은 엄마 나 취업하면 다 갚을게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아. 내가 잘 되는 게 엄마 소원이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자격증 학원비로 300만 원이 나갔습니다. 면접 준비 학원으로 2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정장과 구두, 가방까지 사주니 100만 원이 더 들었습니다. 딸이 엄마 쌍꺼풀 수술 좀 하고 싶어. 면접 볼 때 인상이 중요하대라고 말했을 때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250만 원을 더 꺼내 주었습니다. 그렇게 또 1년이 지났습니다. 딸은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중견기업 사무직이었습니다. 월급이 25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했습니다. 딸은 기뻐했고 저도 기뻤습니다. 하지만 딸이 갚겠다던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딸도 월급으로 생활하기 바빴고 저도 그것을 이해했습니다. 처음 사회생활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아니까요. 그 뒤로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딸이 지금의 사위를 만나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기뻤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에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예단, 예물, 혼수. 딸은 엄마 요즘은 다들 이 정도는 해줘라고 말했습니다. 친구들 엄마는 이것저것 다 해준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제가 모아둔 마지막 돈을 그때 다 꺼냈습니다. 500만 원이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남편 퇴직금에서 일부를 더 보탰습니다. 1000만 원을 딸에게 주었습니다. 결혼 후 딸 부부는 전세집을 얻었습니다. 전세 보증금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5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 돈을 딸에게 주었습니다. 딸은 엄마 나중에 꼭 갚을게라고 말했습니다.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병원비가 필요했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필요했습니다. 저는 200만 원을 더 보냈습니다. 아기용품도 사주었습니다. 200만 원이 더 나갔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딸이 갚겠다던 돈은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것을 독촉하지 않았습니다. 딸도 살기 바쁘다는 것을, 손주 키우느라 힘들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다가 남편이 아팠습니다.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료비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제 통장에는 돈이 없었습니다. 대출 이자를 갚느라, 생활비를 대느라 제 몫은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딸에게 전화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딸도 힘들다. 우리가 알아서 하자. 저는 남편 말대로 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가 일을 더 늘렸습니다. 일은 가까운 나이에 청소 일을 계속했습니다. 무릎은 이제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걸을 때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수술할 돈이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빨리 수술하셔야 합니다라고 했지만 저는 나중에 할게요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지금 제 통장에는 8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5년 동안 조금씩 모은 돈입니다. 이 돈으로 제 무릎 수술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돈마저도 또 어디론가 흘러가게 될까요? 여러분의 인생 통장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자녀를 위해 나간 돈과 시간, 그리고 지금 여러분 손에 남아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우리는 과거를 되돌릴 수 없지만 과거를 바라보는 태도만큼은 언제든 바꿀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제가 얼마나 많이 주었는지가 아니라 이제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딸과 사위가 다녀간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사흘 동안 집안을 맴돌기만 했습니다. 밥을 먹다가 수저를 내려놓고 TV를 켜다가 끄고 다시 침대에 누웠다가 일어나고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복지관 게시판 앞을 지나가다가 한 장의 전단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니어 재정 상담 무료 노후 자산관리 전문 이런 문구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복지관에서 한 달에 2번씩 상담을 해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전단지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손을 뻗어 전화번호를 적어왔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도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휴대폰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남한테 우리 집 이야기를 한다는 게 창피한 건 아닐까? 상담사가 딸 편을 들면 어떡하지? 혹시 제가 이기적인 엄마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나흘째 되는 날 오전,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네, 복지관입니다.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저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저 재정 상담 받고 싶은데요. 상담 예약은 이틀 후로 잡혔습니다. 예약 날짜가 되었습니다. 복지관은 집에서 버스로 15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버스를 타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나가는 거리, 사람들, 가게들. 모든 것이 평소와 똑같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복지관 상담실은 2층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중년 여성 한 분이 웃으며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정은영 상담사라고 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상담실은 따뜻했습니다. 창밖으로 나무 그림자가 비쳤고 책상 위에는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습니다. 상담사는 차를 따라 주었습니다. 따뜻한 보리차였습니다.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딸과 사위가 찾아온 일, 증여 계약서를 내민 일, 어차피 나중엔 제 거잖아요 라는 그 한마디. 그리고 제가 평생 딸을 위해 무엇을 해왔는지. 상담사는 제 이야기를 끊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중간중간 힘드셨겠어요. 그랬군요. 같은 짧은 맞장구만 쳤을 뿐 제 말을 가로막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다 털어놓고 나니 가슴이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상담사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고민하시는 건 세금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상담사는 종이 한 장을 꺼내 집 그림 하나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2개의 화살표를 그렸습니다. 이 집이 어머님 명의로 있을 때와 따님 명의로 넘어갔을 때의 차이를 아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담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어머님 명의일 때는 이 집의 주인이 어머님이에요. 누가 이 집에 살지, 이 집을 팔지 말지,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지 모든 걸 어머님이 결정하세요. 하지만 따님 명의로 넘어가는 순간 그 결정권은 모두 따님께 가요. 저는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말의 무게가 천천히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세금은 몇백만 원 아낄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어머님이 잃는 건 돈이 아니라 통제권이에요. 법적으로 서 있는 위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상담사는 실제 사례를 들려주었습니다. 딸에게 집을 증여한 뒤 딸이 이혼하면서 집이 재산 분할로 넘어간 경우, 사위가 사업 실패로 빚을 지면서 집이 담보로 잡혀 경매로 넘어간 경우, 그런 이야기들을 상담사는 담담하게 들려주었습니다. 물론 따님이 나쁜 의도를 가진 건 아닐 거예요. 하지만 인생은 예측할 수 없어요. 삶의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때 어머님이 법적으로 아무런 권리가 없다면 어머님은 어디서 사셔야 할까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담사는 제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집은 세금 조금 아끼자고 내어주는 물건이 아니에요. 어머님이 숨 쉬는 날까지 지켜야 할 방패예요. 그 방패를 내려놓으면
어머님은 누구의 보호도 받을 수 없어요. 그날 상담실을 나올 때 저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세금만 걱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정작 중요한 것은 제가 이 집의 주인으로 남는 것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인생에서 무엇을 마지막 방패로 삼고 싶으신가요? 실제 상담 현장에서는 배우자 사망 이후 자녀에게 집을 넘겼다가 후회했다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어떤 보고서에서는 증여 후 후회한다고 답한 비율이 30%를 넘었다고도 하니 결코 남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복지관에서 돌아오는 버스 안,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나가는 풍경이 평소와 똑같았지만 제 안에서는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상담사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통제권, 법적 위치, 마지막 방패. 버스가 정류장마다 멈출 때마다 저는 속으로 연습했습니다. 딸에게 어떻게 말을 꺼낼까? 어떤 단어를 써야 딸이 덜 상처받을까? 어떻게 하면 제 마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 소연아, 엄마 생각 좀 해봤는데. 아니, 이건 너무 약하다. 딸이 계속 설득하려 들 것 같다. 미안한데, 그건 좀 힘들 것 같아. 이것도 아니다. 왜 미안하다고 해야 하나? 제 집을 지키는 게 미안한 일인가? 버스에서 내려 집까지 걸어가는 동안에도 저는 계속 연습했습니다. 하지만 집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준비한 말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막상 딸에게 전화를 걸 생각을 하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실망한 표정, 서운해하는 눈빛, 그런 것들을 상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딸이 정말 힘든데 엄마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나? 집 하나 가지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머릿속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상담사의 말도 떠올랐습니다. 이 집은 어머님의 방패입니다. 그 말이 제 마음을 조금씩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휴대폰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증여 계약서는 여전히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고 그것을 볼 때마다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남편의 수첩을 다시 꺼냈습니다. 남편의 글씨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다 주지 마라. 당신 노후는 당신 몫으로 남겨라. 그 문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10번쯤 읽었을 때 제 안에서 무언가가 단단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이번에는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소연아, 엄마 생각이 정리됐어. 전화기 너머에서 딸이 기대하는 듯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엄마는 그거 못 해줄 것 같아.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제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내려놓은 듯한 가벼움도 느껴졌습니다. 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딸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워 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제가 복지관 상담을 받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전문가가 한 말들, 통제권에 대한 설명, 실제 사례들,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을. 소연아, 너를 안 믿어서가 아니야. 너는 좋은 딸이고 엄마는 그거 알아. 하지만 이제는 엄마 인생을 엄마가 지키고 싶어. 이 집은 엄마가 숨 쉬는 날까지 엄마 이름으로 두고 싶어. 전화기 너머에서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너무 길어서 연결이 끊긴 건 아닌가 싶었습니다. 엄마. 딸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실망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희가 엄마한테 뭘 잘못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잘못한 게 아니야. 너희는 아무 잘못 없어. 그냥 엄마가 이제는 엄마를 지키고 싶은 거야. 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짧게 알았어요 라는 말과 함께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안도감도 느껴졌습니다. 제가 평생 처음으로 딸에게 안 된다고 말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무언가를 해낸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은 평생 참고 이해하고 넘겨왔던 자리에서 단 한 번 이건 안 된다고 말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한마디를 꺼내는데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했는지 기억나시나요? 김형석 교수는 부모가 자녀에게 존중받고 싶다면 스스로를 존중하는 연습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너무 늦게, 이른이 넘어서야 몸으로 배우고 있었습니다. 전화가 끊긴 뒤 저는 한참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통화 시간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4분 23초. 그 짧은 시간 동안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말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지만 손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그래, 알았어라고 말하는 게 더 쉬웠을 것 같았습니다. 딸이 기뻐하는 얼굴을 보는 게 저를 덜 힘들게 했을 것 같았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딸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하루에 한 번쯤은 전화가 왔었습니다. 엄마, 오늘 뭐 하셨어요? 같은 짧은 안부라도 주고받았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자꾸만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문자라도 왔나? 카톡이라도 왔나? 하지만 화면에는 아무것도 뜨지 않았습니다. 전화번호부를 열어 딸 이름을 바라보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저는 평소 하던 대로 아침을 차렸습니다. 밥을 한 공기 떠서 식탁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숟가락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밥알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 해가 약하게 비쳤습니다. 다른 집에서는 빨래를 널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딸이 그렇게 힘들다는데 엄마가 집 하나 안 준다고 하면 어떡해?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번만큼은 지켜야 해. 이것마저 주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아. 사흘째 되는 날, 복지관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나와. 오래간만이네. 저는 복지관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몸이 좀 안 좋아라고 둘러댔습니다. 친구는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으면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저녁, 저는 TV를 켰습니다. 가족 예능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화목한 가족들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화면에 가득했습니다. 저는 채널을 돌렸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 저는 휴대폰을 들고 딸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습니다. 번호를 누르다가 멈췄습니다. 내가 먼저 전화하면 딸이 또 설득하려 들 거야. 그럼 나는 또 흔들릴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엿새째 되는 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형광등을 끄고 어둠 속에 누워 있었지만 머릿속은 환했습니다. 온갖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딸이 나를 미워하면 어떡하지? 손주들도 이제 못 보는 건 아닐까? 명절에 딸이 안 오면 나는 혼자 밥을 먹어야 하나? 그런 생각들이 가슴을 조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옳은 일을 했어. 내 인생을 내가 지킨 거야. 일주일째 되는 날 오후, 저는 주방에서 물을 따 마셨습니다. 컵을 들고 있는데 문득 창밖이 보였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여기까지 살아오느라 얼마나 애썼는지 이제야 나 자신에게 묻는구나.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조금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저 자신을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저 자신을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자녀와 잠시 멀어지는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켜야겠다고 마음먹은 선이 있으셨나요? 어떤 조사에서는 성인 자녀와 갈등을 겪는 부모의 상당수가 경제 문제가 관계의 가장 큰 골칫거리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숫자보다 더 아픈 것은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하고도 이틀이 더 지난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설거지를 막 끝내고 테이블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딸이 서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울었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선물이나 과일을 들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딸이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앉지 않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저도 딸 맞은편에 섰습니다. 두 사람 다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습니다. 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날 제가 너무 제 입장만 봤어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딸은 눈물을 참으려는 듯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남편이랑 많이 싸웠어요. 집 문제 때문에. 딸은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사위가 증여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 계속 불만을 말했다는 것. 세무사까지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다는 것. 그 과정에서 딸과 사위 사이에 금이 갔다는 것. 근데 재무 상담을 다시 받고 왔어요. 남편이랑 같이. 딸은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재무 설계사와 상담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상담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엄마 집에 의지하지 말고 우리 생활비 구조를 바꿔보라고. 딸은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전세를 조금 더 작은 곳으로 옮기면 대출 이자가 줄어든다는 것. 아이들 학원을 줄이고 생활비를 조금만 아끼면 지금보다 힘들어도 버틸 수 있다는 것. 그런 계산을 다 해봤다고 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엄마한테 너무 기댔던 것 같아요. 결혼할 때도 아이 낳을 때도 항상 엄마였잖아요. 근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는데. 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 눈물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안도의 숨이 나왔습니다. 엄마가 지키고 싶은 거 이제 이해해요.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는 거잖아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비로소 제 딸이 어른이 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해결해줘야 하는 아이가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른이라는 것을.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연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도 말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 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엄마가 말씀하셔야 했어요. 저희가 너무 몰랐던 거예요.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에서는 겨울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주택연금 같은 것도 알아보세요. 엄마가 엄마 돈으로 편안하게 사시는 게 저한테는 더 든든해요. 그 말 속에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그 걱정과는 달랐습니다. 엄마 집이 내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걱정이 아니라 엄마가 편안하게 사셨으면 좋겠다는 걱정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아볼게. 엄마도 이제 엄마 노후를 준비해야지. 딸이 웃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남아있는 얼굴이었지만 그 웃음은 진짜였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애들 데리고 올게요. 애들이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안심했습니다. 우리 관계가 끊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해진 것이라는 것을, 이제는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관계로 바뀐 것이라는 것을. 딸이 돌아간 뒤 저는 거실 창가에 서서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딸의 어깨가 예전보다 조금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제가 집을 지킨 것이 딸을 더 강하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노후를 도와줘야 할 짐으로 보고 있나요? 아니면 응원해야 할 삶으로 보고 있나요? 어느 심리학자는 진짜 성숙한 자녀는 부모의 지갑이 아니라 부모의 삶을 걱정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제 딸의 눈빛에서 저는 비로소 그 말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딸이 다녀간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복지관 상담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택연금에 대해 알아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상담사는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잘 결정하셨어요. 천천히 알아보시면 됩니다. 주택연금 신청에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서류를 준비하고 감정평가를 받고 은행과 상담을 하고 한 달 반쯤 지나서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첫 번째 연금이 통장에 들어온 날, 저는 통장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매달 90만 원.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그 돈이 제 이름으로 제 노력 없이 제 집에서 나온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석 달 후 저는 병원에 갔습니다. 무릎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더 늦으면 걷기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수술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보험 적용하면 300만 원 정도입니다. 혹시 실비보험 가입하신 게 있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래전 남편과 함께 들어둔 실비보험이 있었습니다. 네, 있어요. 그럼 실비보험 청구하시면 훨씬 더 저렴해집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주택연금 한 달치와 제가 모아둔 돈을 합치면 충분했습니다. 딸 눈치 보지 않고 제 돈으로 제 다리를 고칠 수 있었습니다.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걸어 수술한다고 말했습니다. 딸은 놀라며 병원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괜찮아, 큰 수술 아니야. 엄마 혼자 할 수 있어. 하지만 딸은 수술 당일 병원에 왔습니다. 손주들도 데리고 왔습니다. 손주들이 제 손을 잡고 할머니 아프지 마라고 말했을 때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일주일 입원하고 퇴원했습니다. 퇴원 수속을 밟을 때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무릎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편하게 걸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딸 눈치 보지 않고 내 다리를 내 돈으로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그 생각이 들자 제가 내린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6달이 지났습니다. 무릎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복지관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 반겼습니다. 오래간만이네. 어디 아팠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무릎 수술했어. 이제 괜찮아. 친구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딸이 병원비 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내가 냈어. 주택연금으로. 친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주택연금?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저는 제 경험을 천천히 들려주었습니다. 증여를 거절한 일, 복지관 상담을 받은 일, 주택연금을 신청한 일. 친구는 끝까지 듣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 잘했어. 집을 안 넘긴 게 오히려 너희 사이를 더 편하게 만들었구나.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집을 넘기지 않은 뒤 딸과의 관계는 오히려 더 가까워졌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독립되어 있지만 정서적으로는 훨씬 더 편안해졌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딸은 한 달에 2번 정도 손주들과 찾아옵니다. 올 때마다 선물을 들고 오지 않습니다. 그냥 빈손으로 옵니다. 하지만 그게 더 편합니다. 서로에게 빚진 게 없으니까요. 손주들은 할머니 집에서 편하게 놉니다. 거실에서 뛰어다니고 작은 방에서 그림을 그립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차를 끓입니다. 마음이 편안합니다. 어느 날 저녁 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그때 엄마가 안 된다고 하셨을 때 사실 많이 서운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우리한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엄마도 그렇게 생각해.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수첩을 다시 꺼냈습니다. 남편의 글씨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다 주지 마라. 당신 노후는 당신 몫으로 남겨라. 이제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남편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제가 끝까지 저 자신을 지키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부모가 아니라 제 삶을 제가 책임지는 어른으로 남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지켰어. 우리 집 끝까지 지켰어. 여러분, 요즘 자식은 돈으로 붙잡는다고 해서 마음까지 따라오는 시대가 아닙니다. 평생 모은 것을 미안함 때문에 다 내어주는 부모가 아니라 여기까지가 엄마의 몫이다라고 조용히 선을 그을 줄 아는 부모를 자녀는 결국 더 깊이 존중하게 됩니다. 내가 끝까지 지켜낸 것은 집 한 채가 아니라 엄마로서 넘겨줄 수 없었던 마지막 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자식 기억 속에 어떤 부모로 남고 싶으신가요? 100년을 산 철학자 김형석 교수는 부모가 노년에 행복할수록 자녀의 삶도 가벼워진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야 알겠습니다. 내 노후를 내가 책임지는 일이야말로 자녀를 진짜 어른으로 키우는 마지막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뒤늦게 배운 이야기였습니다.